반갑습니다. 저는 이범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그 사교육업계 강사로 유명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못하지만 그 스타 강사라고 불렸던. 근데 10여 년 전에 좀 하던 일에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 그만뒀죠. 단칼에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평론가라는 이름으로 뭐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또 교육정책과 관련된 일도 하고, 그래서 제 커리어가 좀 복잡하고 다채롭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 아이가 많은데 첫째가 중3이고 둘째가 중1이고 셋째가 초4고 넷째가 초2입니다. 그래서 초딩 둘과 중딩 둘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저는 사교육업계에도 있어봤고 이제 공교육계에도 있어봤습니다만 또 학부모이기도 하죠.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 이제 진학 이것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진로.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구실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직업의 세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학벌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과의 어떤 연관 관계를 통해서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이 학벌과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참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우리나라가 학벌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건 이해하실 겁니다. 뭐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또 나왔으면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거 굉장히 따지는 나라인데 왜 그런지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대학 서열이 있습니다. 랭킹이 있는 거죠. 랭킹이 없는 나라도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 랭킹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유럽 대륙 쪽의 상당수 국가들은 일단 사립대가 없어요. 사립대가 없고, 또 독일에 사립대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정부가 돈을 다 대주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립대는 없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전부 다 국립대고 독일은 전부 다 주립대입니다. 미국처럼 독일이 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학 저 대학에 돈을 비슷하게 나눠줍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 대학 저 대학 그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열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우리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준 나라는 프랑스, 독일이 아니죠. 자, 어느 나라입니까? 두 개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도 미국,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데 일단 사립이 많습니다. 사립대가 많다는 게 미국, 일본하고 비슷한 특징이고, 또 대학 랭킹이 있죠. 미국, 일본에도 나름 대학 랭킹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등록금이 비싸다. 전 세계에서 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2등이 일본입니다. 3등이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국민소득은 한 30위권인데 그런데 등록금이 3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뉴스 보도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이 보셨겠지만 그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이 일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미국, 일본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 미국, 일본보다 더 출신 대학 따진다. 그럼 왜 그러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부하고 민간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부의 학벌주의, 이건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이제 장관을 발표한다. 청와대 비서진을 발표한다. 검찰총장을 발표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뉴스에 나온 거 쭉 보고 있으면 출신 대학이 다 어느 대학입니까? 그렇죠. 서울대를 중심으로 다 스카이 출신들입니다. 이게 역대 어느 정부나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언제 또 개각을 해도 다 결과가 비슷했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서울대 출신 선배들이 후배를 열심히 끌어줘서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특히 서울대 출신 선배들은 후배를 잘 안 끌어줘요. 그 연구대에는 그래도 좀 신경 쓰는 편인데 서울대 출신 선배들은 후배들 별로 안 챙겨줍니다. 이건 선배가 신경 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제도하고 연관이 있는데, 자, 이 시험으로 관료를 뽑는다. 시험으로 공무원을 뽑는다. 이건 너무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자, 9급 공무원 어떻게 뽑죠, 지금? 시험 봅니다. 7급 공무원 어떻게 뽑죠?
시험 봅니다. 5급 공무원 뽑는 시험이 이제 고시죠. 행정고시. 사법고시는 이제 최근 없어졌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그럼 남들은 7급, 9급에서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5급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조금 승진하면 1, 2급이 이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 고시가 어려운 시험인데 이 어려운 고시를 통과해서 이렇게 5급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일까요? 재수없는 인간? 그렇죠. 저는 이걸 시험을 잘 보는 유형의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시험으로 드러나는 능력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시험을 굉장히 잘 보면 이게 출세길입니다. 지금 고시 뽑는 인원도 많이 늘었고 옛날과 고시의 의미가 좀 바뀐 건데 옛날에는 이게 완전 출세길이었어요. 고시 뽑는 인원이 적었을 때는 서울대 중심성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제 다른 대학 출신도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서울대 출신이 고시를 많이 합격한 이유는 뭘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거예요. 서울대 들어갈 때 시험 봤거든요. 그렇죠. 대학 입시하고 고시가 비슷한 시험이에요. 상당히 유형이 비슷한데 그럼 대학 입시 최고를 잘 본 사람들이 어느 대학에 모이겠습니까? 당연히 대학의 랭킹이 있으니까 스카이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라고 검증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끌어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합격자의 다수가 그냥 이 사람들이에요. 스카이 출신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이게 바뀌기 힘들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뒤에 뭐 어떤 정부에서 무슨 장관 새로 발표한다, 검찰총장 발표한다. 그러면 계속 스카이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 제도 바꾸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바꾸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당시 이제 행정고시가 문제였는데 이거를 미국처럼 바꿔보자. 미국은 어떻길래? 미국은 고위공무원 뽑을 때 시험을 안 봅니다. 시험 안 보고 1단계가 서류 심사고 2단계가 면접이에요. 그렇게 뽑아요.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시안을 했습니다. 자, 미국처럼 이렇게 한번 뽑아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국민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정부가 이거를 추진을 못하고 철회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반대했을까요? 왜 시험을 계속 보자고 주장했을까요? 그렇죠. 시험 안 보고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고 뽑으면 있는 집 애들, 아는 집 애들 그러니까 음서제가 될 거 아니냐.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요즘 로스쿨에서도 좀 잡음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 제도를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돼도 정부 쪽의 주요 인사들은 스카이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하고 민간은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민간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냐? 정부 주도 성장이죠. 요거를 이제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기억나십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게 기억나면 저랑 같은 시대를 사셨던 얘기인데 제가 69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뉴스를 보면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퀴즈가 있는데요. 이 퀴즈가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말을 처음 쓴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그렇게 쉬우면 제가 질문 안 합니다. 네. 러시아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소련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정부가 경제를 계획한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가 경제를 계획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자유시장 경제 같습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 같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사회주의화가 된 게 1917년입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1920년대, 30년대 러시아에서 바로 정확하게 요 용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걸 통해서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한때는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경제였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60년대 집권해서 경제 성장을 이제 주도하는데 그때 쓴 정책이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냐?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이, 이병철 회장 이리 와봐.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을 불러서 야, 우리가 뭐 당신 뒤도 봐주고 좀 도와줄 테니까 저기 충주 가서 비료 공장 좀 세워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화학 비료 공장입니다. 정정 회장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정 회장을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뒤도 봐주고 도와줄 테니까 저희 울산 가서 조선소를 세우라고.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이게 자유시장 경제인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성장 방식이 아주 예외적인 방식이란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아주 강력한 관주도 성장입니다. 강력한 정부주도 성장이에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한 거에 그 갑은 정부가 됩니다. 정부의 저 고유 관료들이 있는데 쟤들이 갑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회사 사장이라도 쟤들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왜냐면 쟤들이 갑이고 쟤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정부 눈 밖에 나면 진짜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꽤 큰 그룹도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저 고유 관료들이 있고 쟤들이 갑이고 내가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라도 내가 을이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회사의 사장이면 누구를 옆에 데리고 있고 싶겠습니까? 제가 갑이면. 갑을 관계가 확실하면 연고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혈연이 있는데 혈연은 사실 강하긴 한데 몇 명 안 되죠. 일단. 그리고 이제 지연이 있는데 지연은 생각해보면 의외로 좀 펑퍼짐한 겁니다. 이게 뭐 범위도 너무 좀 어정쩡하고. 근데 이제 학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히 우리나라 선후배 관계는 굉장히 강력한 관계거든요. 이거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 문화가 있었고 지금도 이 문화가 대학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쳐보죠. 지금. 자, 1학년짜리 후배를 만났습니다. 오늘 난생 처음 만났어요. 그 친할 리가 없어요. 야, 나 누구다. 너 이름이 뭐니? 반갑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한테 오늘 점심을 사줍니다. 저녁이 되면 술값도 내줍니다. 아니 오늘 난생 처음 만나서 친하지도 않아요. 가족도 아니에요. 근데 내일 또 만나면 또 사줍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사줍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 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저 갑, 이 사람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요? 힌트. 고시 합격자들입니다. 그렇죠. 스카이죠. 그러니까 갑이 스카이니까 이제 을도 스카이로 채우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부의 주요 자리들만 스카이 출신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중요한 자리들을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 통계가 있는데 어떤 통계냐면 미국, 일본, 한국의 주요 기업의 임원진 가운데 명문대 출신이 몇 %냐. 물론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디까지 명문대로 볼 거냐. 이제 요 경계가 이제 좀 애매하니까. 하지만 대략적으로 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미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게 일본보다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벌주의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썼는데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정부나 민간이나 특히 스카이 출신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애도 스카이를 반드시 보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달라진 게 있는데 제가 객관식으로 질문해 볼게요. 삼지선다 질문입니다. 다음 중 이미 달라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1번 대학 서열화, 2번 시험으로 관료 선발, 3번 정부주도 경제성장. 그렇죠. 지금 정부주도로 성장한다는 얘기 못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요즘 뭐 무슨 조선업이 어렵다, 해운업이 어렵다 그런 건 정부가 뒤치다꺼리 하는 거죠.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뭐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좀 간섭을 많이 하는 분야가 남아있긴 합니다. 정부가 배나라 감나라 간섭을 제일 많이 하는 분야가 우리나라 산업 중에 어딘지 아세요? 금융업입니다. 여러분 관피아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관피아. 근데 이 금융 쪽은 아예 용어가 따로 있어요. 모피아라고 따로 불러요. 그 정도로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아직도 강한 이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금융업계에서 내가 은행장 인상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스카이를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여건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 지금 금융업은 아니잖아요. 응? 우리나라 산업을 이렇게 쭉 통계를 보면 규모가 제일 큰 건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퉁치고 봐서 서비스업이 제일 규모는 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들 다 서비스업은 아닙니다. 자, 삼성그룹에서 제일 큰 회사가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라고 쓰여 있죠. LG그룹에서 제일 큰 회사가 뭐냐? 그러면 LG전자, LG화학입니다. 제조업이라고 쓰여 있죠. 또 현대차그룹,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제조업이죠. SK그룹은 SK텔레콤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IT 중에서 만드는 건 제조업이고 이런 건 이제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SK케미컬이나 SK에너지 이런 건 다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계의 서열 순위가 4등까지가 주력이 제조업입니다. 5등가에 유통서비스가 나와요. 이게 롯데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재계 서열 순위를 보면요. 1, 2, 3등이 다 유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총 규모는 서비스업이 더 크지만 제조업이 훨씬 생산성도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조업체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제조업체 사장이면 정부가 갑일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갑이에요, 이제. 좀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옛날에 비하면 완전 대면대면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2014년에 삼성그룹 사장 승진자 명단입니다. 원래 사장 승진자가 6에서 8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한 3명 정도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2014년 인사인데 이때 이제 승진한 사람들을 보면 출신 대학이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외국어대, 숭실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입니다. 근데 이분이야 사실 딸이니까 언젠가 사장이 됐겠죠. 그렇죠? 국내에서 대학을 나왔든 해외에서 나왔든 그래서 이분은 좀 예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외로 보고 나머지 7명을 한번 봅시다. 7명을 보면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본 대학들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스카이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모르냐? 뉴스에 안 나옵니다. 뉴스에 뭐가 나오냐? 정부에 누가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는지만 나옵니다. 프로필을 보면 다 서울대 중심 스카이 출신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민간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 나오냐? 경제신문 정도로 봐야 나옵니다. 물론 이게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를 보면 절반 정도가 스카이 출신이에요. 근데 또 이런 해도 있습니다. 이런 해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이 업계에서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왜 안 놀라냐? 제가 더 이상 갑이 아니기 때문에 쟤랑 같은 대학 나온 게 예전보다 덜 중요한 겁니다. 그럼 누가 승진할까? 실적 좋은 사람이 승진합니다. 옛날에 스카이 말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육사 출신. 육사 나와서 군 생활하다 전역하면 여기저기서 막 모셔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모셔갈까? 내가 갑의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갑의 친구이거나 선배이거나 후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네트워크, 나의 본원적 가치보다는 내 네트워크가 가진 가치를 보고 나를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상장업체들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건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장업체 CEO 그러니까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가운데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몇 %냐?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2007년에 거의 60% 정도 됐는데 단 몇 년 지나서 2013년이 되자 40%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 100대 기업 CEO, 그러니까 100대 기업이니까 이제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100대 기업의 대표이사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몇 %냐? 90년대에는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대 기업 무슨 CEO들 모임을 가지면 서울대 약간 동창회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53% 이렇게 나왔는데 2017년이 되자 이게 반토막이 납니다. 24.6%. 반도 안 되죠,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의 변화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주요한 변화는 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부 쪽은 변화가 더딥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서열화되어 있는 데다가 고시를 통해서 인재들을 뽑는 이 제도. 이것이 겹쳐 있다 보니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되어도 정부 쪽이 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민간 쪽입니다. 그래서 학벌과 스펙의 가치가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정부 주도 경제가 끝나면서 연구의 중요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옛날엔 제가 갑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갑이 아니게 되면서 쟤랑 같은 대학 나왔다는 게 이전보다 덜 중요해지는. 그럼 연구보다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 당연히 시장 적응력, 시장 대응력이라든지 뭐 조직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문대에 나왔다고 꼭 좋으란 법은 없죠. 뭐 명문대에 나와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련님 공주님이 늘고 있다. 저는 이제 교육평론가이긴 합니다만 이 노동시장 또 채용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이제 유명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가면 우리나라는 큰 이제 인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가 있고 거기 채용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련님 공주님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우대도 멀쩡하고 스펙이 좋아서 뽑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인간이 도련님인 거예요. 인간이 공주님인 겁니다. 어디 뭐 회사에서 발령을 보내면 엄마가 전화한대요. 아니, 웃으시는데요. 이 중에도 그럴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럴 만한 분들이 또 강연에도 많이 오세요. 이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분들이 아직은 어리겠지만 우리 딸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사익감을 데려왔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익감을 처음 보는 자리에 나와서 사회를 가만히 관찰해봤더니 얘가 도련님 거야. 그럼 여러분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아드님이 나중에 이제 장성해가지고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가만히 보니까 얘가 공주과더라. 여러분 안 좋아할 겁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데 특히 이것을 더 이 곤란함을 가중시키는 게 이직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뭐 대학 졸업해서 취업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닌 게 이직이 뭔지 아시죠? 회사 이제 그만두고 떠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 자,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갔다가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몇 %일 것 같습니까?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뭐 몇 년도 아니고 1년을 못 갑니다. 1년을. 근데 여기엔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야, 그건 전체 평균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기업, 정규직, 공기업 이런 데 들어가면 잘 붙어 있을 거 아니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를테면 대기업, 정규직, 공기업으로 한정해도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15%가 나와요. 그러면 1년 안에 그만두는 게 15%면 이게 평균이면 어떤 회사는 진짜 2, 3년이 지나면 20, 30%가 날아갑니다. 이게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이니까. 하지만 그런 기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기업 정규직으로 한정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거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대개 원인을 2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세대와 새로 자라난 세대의 문화적 차이다. 기존 우리나라 기업을 많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요즘 속된 말로 이제 꼰대 문화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상관이 퇴근 안 하고 있으면 나도 퇴근을 못 합니다. 상관이 나름대로 자기 일이 있어서 퇴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못 해요. 내가 퇴근하면 이상한 놈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문화에서는 이게 뭐 나름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젊은 층 문화에서는 이건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게 문화적 갭이 큰 겁니다,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기업에 지원할 때 적성 안 따지고 너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대학에 갈 때에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대학에 갈 때에도 자기 뭐 적성 별로 안 따지고 막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소나기처럼 막 원서를 내서 일단 되는데 뭐 아무 데나 간다. 근데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형. 이런 경험들은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2가지 이유가 많이 이제 꼽히는데 저는 2가지가 모두 다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장님이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그냥 잘 남아있을 사람을 뽑을 때에 비해서 금방금방 이직을 해버리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의 채용 담당자를 혼냅니다. 너 왜 이런 사람 뽑아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분석을 해봤어요. 무슨 분석이냐? 어떤 유형의 집단이 이직률이 높나?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면 이분들 얘기가 확연하게 이직률이 높은 집단이 2집단이 딱 나온대요. 이게 명문대 출신과 서울 강남 출신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채용 방식을 바꾸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거든요. 무슨 역량 중심 채용이다, 무슨 뭐 스펙 파괴 채용이다, 무슨 열린 채용이다, 뭐 이게 많은 분들은 저게 정부의 무슨 압력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민간 기업들이 정부 보기를 모처럼 보는데 이 정부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기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부 영향을 이런 걸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직률이 무지하게 높다든지 뽑아놓고 보니까 도련님 공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채용 방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정규직 그 고용 형태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이제 정규직을 도대체 어떻게 뽑아서 관리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일단 정기 채용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사람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한 번이나 두 번 필요하다는 듯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학교도 아닌데 회사가 이렇게 정기 채용을 한 다음에, 옛날엔 큰 회사들은 진짜 몇천 명씩 뽑았습니다. 요즘도 뭐 큰 회사들 몇천 명까지는 아니지만 몇백 명 뽑는 회사들이 있죠. 일단 뽑아놓고 나서 이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배치를 합니다. 뭐 너는 기획, 너는 관리, 너는 뭐 인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줘.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가 이상하냐? 뽑을 때는 얘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뽑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뽑아요. 뽑을 때는 뽑아놓고 이제 교육 훈련 시키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에서 배워온 제도냐? 이게 일본에서 배운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도 경제 성장을 겪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일단 기업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쓸어 담아야 됩니다. 일단 입도 선매라고 하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심해가지고 심지어 대학교 4학년 봄쯤 되면 미리 뽑아버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막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서 90년대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상당히 채용 사정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대학 나오면 뭐 꽤 취업하기 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쓸어 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쓸어 담는 거죠. 정기 채용을 해서 이제 일단 뽑아 놓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뽑는데 경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취업난이 시작되면서, 자,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즉 정기 채용해서 교육 훈련시켜서 배치하는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드디어 골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라면, 자, 이제 드디어 경쟁이 붙어서 내가 골라 뽑을 수 있게 됐어. 자,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얘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것도 잘하는 애, 저것도 잘하는 애, 그것도 잘하는 애, 영어도 잘하는 사람. 왜? 나중에 영어 필요한 부서에 배치돼 가지고 영어 잘못해서 버벅거리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뽑은 내가 욕 먹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용 담당자들은 당연히 이것저것 다 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스펙 인간을 뽑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 상황에서 사람 뽑아라 이렇게 갔다 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 골라 뽑을 거예요.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멀티 스펙을 선호하는 이런 채용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이제 굳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요즘 일본보다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냐? 서양식, 즉 북미나 유럽 방식으로, 미국이나 유럽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나 유럽은 채용을 어떻게 하는데, 일단 정기 채용이 별로 없습니다. 정기 채용이 별로 없어요. 수시 채용합니다. 수시 채용하는데 누가 채용하냐? 기업에 인사부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에 큰 인사부서가 있습니다. 인사과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의 회사들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의 팀장이라고 쳐보세요. 아주 작은 팀은 아니고 내가 밑에 직원 한 3, 40명 데리고 있는 꽤 큰 팀의 팀장이다. 그러면 누가 뽑냐? 내가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우리나라보다 또는 일본보다 전체적으로 어떤 권한, 권력, 이게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있는 거예요. 팀장 정도 되면 내가 재정 운영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인사권을 가집니다. 인사부서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리더십 어릴 때부터 막 훈련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리더십이 제대로 커지고 검증이 되려면 권한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심한 나라여서 얼마나 심각하냐? 사장이 될 때까지 인사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장이 될 때까지 인사를 한 번도 못 해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리더십을 검증받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내가 팀장이에요. 물론 인사를 보조하는 직원이 옆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하고 상의해서, 야, 우리 팀에서 이런 사람 필요하니까 공지를 하자. 그래서 사람을 막 뽑습니다.
자, 다음 달이 됐습니다. 우리 회사의 또 다른 팀에서 또 어떤 사람 필요하다고 공지를 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됐습니다. 우리 회사의 또 다른 팀에서 또 이제 무슨 공지를 해서 사람을 뽑아요. 뭐예요? 수시 채용입니다. 수시 채용에서 즉시 배치하는 거예요. 자, 아까와 뭐가 다르죠? 얘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뽑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게 되냐? 당연히 이 일을 제일 잘할 만한 인간을 뽑게 됩니다. 전문성이죠. 물론 스펙이라는 것과 전문성이라는 말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교집합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이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이 누구냐? 전문성을 기준으로 뽑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이 뽑히게 되느냐? 내가 이제 한 명 뽑겠다고 이제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5명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5명 서류를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까지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판도 괜찮고 실적도 좋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 네가 일 제일 잘하겠구나 해서 뽑습니다. 뭐죠? 경력직입니다. 요즘 신입사원 채용이 점점점 줄고 경력직 채용이 점점점 는다. 뭐 이런 보도가 2010년대 넘어설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면에는 스펙보다는 이제 전문성 위주로 뽑는 이런 채용 방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왜? 과도기거든요. 과도기란 옛 것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상당수 회사들은 그냥 스펙과 학벌 좋은 애들 그냥 가려서 뽑습니다. 근데 다른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그 취업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쟁이 심하고 취업이 어렵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긴 한데 준비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과도기니까. 아직 옛 방식을 고수하는 회사도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막 바뀌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장단 그러니까 준비될 게 상당히 다르거든요. 또 이게 업종별로도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채용에서 그 다음에 교육 훈련시켜서 배치하는 이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산업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업종 중에 어떤 업종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산업 중에 문화적으로 제일 보수적인 업종인데 아까도 얼핏 나왔었습니다. 금융업입니다. 금융업계는 거의 정기 채용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가진 무슨 스타급 무슨 자산 운용가를 이렇게 뭐 스카우트한다. 뭐 그런 경우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정기 채용입니다. 그런데 반면 거의 100% 수시 채용에서 즉시 배치하는 쪽으로 이미 가버린 이런 업종도 있습니다. 어디냐? 대표적인 게 IT 소프트웨어 업계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계다. 게임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게임 업계다. 이런 데서 정기 채용이 별로 없습니다. 정기 채용 별로 없고 그냥 그때그때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과도기라서 회사마다도 다르고 또 업종마다도 이렇게 편차가 크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분들이 내일 졸업해서 모레 취업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자녀 중에 초등학생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미취학, 초등학교 안 간 아이가 있다. 상당히 다양하게 오셨네요, 오늘. 평균 중학생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중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겠죠. 대학을 안 가는 방법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제 주변에도 꽤 유명한 분들 중에도 애 대학을 안 보냈다 이런 경우들이 점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야, 확실히 조금 세상이 좀 달라지긴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적 학부모들은 대체로 다 대학을 일단 보낸다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 대학을 간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상하게 요즘 대학을 4년을 안 다니고 애들이 다 5년 다니고 6년 다니고 연수다 휴학이다 그래서 혹시 4년에 졸업하면 거의 천연기념 물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가는데 앞으로 뭐 군 복무 기간 좀 단축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는 걸릴 거고요. 나중에 근데 두고 보세요. 재수 없으면 애가 대학원을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녀가 어릴 때야. 대학원 갈 때까지 내가 받쳐줘야지 생각하지만 나중에 내가 또는 우리 남편이 뭐 회사를 앞으로 몇 년 더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애가 대학원 간다 그러면 간이 떨어질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대학원이나 유학은 제외를 하죠. 대학원 유학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오래 남았거든요.
남학생 기준으로 10년 넘게 남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채용 시스템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점점 변화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미국, 유럽 방식으로 점점 더, 물론 100% 변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해도 점점 더 변했을 겁니다.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점점 이동할 거란 얘기죠. 자, 이 세 가지는 차원이 다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주도 경제가 끝났다. 이거는 상당히 거시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직률이 높다든지 뭐 등등 이런 문제는 실제로 채용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충,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규직 고용 형태의 변화, 이것은 채용과 노무 방식, 그러니까 그 일종의 관리 방식이죠. 노무 관리 방식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이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나 학벌의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죠. 물론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 가치가 줄어든 것 같은, 옛날처럼 서울대 졸업장 간판 있다고 해서 어디든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이제 도저히 생길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야, 스펙에서 이제 전문성 쪽으로 점점 이게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말은 쉬운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걸 이제 좀 조목조목 살펴보면, 일단 이과는 쉽습니다. 이과는 전공이 곧 전문성입니다. 이과는 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 대학을 가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열심히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걸 배우면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건축을 전공할 거야. 그래서 건축을 내가 열심히 이제 배우고 그랬으면 그거 자체로 상당한 전문성을 인정을 해줍니다. 문제는 문과입니다. 저도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첫째가 중3인데 아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문과입니다. 누가 봐도 문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문과는 어지간한 전공을 해서 전문성을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그나마 문과,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요즘 이과와 문과 중에 어느 쪽이 취업이 잘 된다? 이과가 취업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뭐 인구론, 인문계 90%가 논다. 뭐 인구론, 뭐 이런 얘기를 뭐 농담처럼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과 비율이 2000년대 초에 2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공계 깊이 막 심하고 그럴 때. 지금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서 작년에 40%를 넘겼습니다. 아직 이과가 반은 안 됐지만 예전보다는 상당히 올라온 상태예요. 이게 이제 이과가 취업이 잘 된다더라 이건데, 문과는 어지간한 걸 전공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 산업 추세가 그래요. 그나마 문과에서 제일 취업 잘 된다는 게 이제 경영학 쪽인데, 내가 대학 가서 경영학을 열심히 이렇게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 이 전문성을 인정해 주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문과는 어쩌란 말이야? 문과는 전공 이외에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전공은 전공대로, 근데 그와 다른 차원에서, 자, 제가 관심 분야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주제와 연관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산업일 수도 있고, 우리 애가 뭘 좋아하나, 뭘 제일 신경을 쓰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애는 먹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 그럼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셔서 너 오늘부터 더 전문적으로 한번 먹어봐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 전문적으로 먹는다는 건 뭘까요? 일단 이번 달에는 내가 이제 유명한 중식집을 한번 다 찾아가보면서 일단 먹어봐야죠. 다음 달에는 엄마한테 좀 돈 좀 더 달래서 일식집을 좀 찾아가면서, 그 다음 달에는 한식집 뭐 등등등. 자, 그다음에 일단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 분야에서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텔레비전에 많이 나온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일단 백종원 씨가 있고 황교익 씨가 있죠. 맛칼럼니스트. 이 사람들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서 내가 한 몇 권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앞으로 한 2달 동안 이걸 읽어봐야지. 요즘 어떤 분야에든 관심 있는 분야에 입문하는 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 그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썼다는 걸 일단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먹는 게 단순한 게 아닌 게 엄청난 산업을 끼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있고 또 외식 산업이 있습니다. 또 재료를 생각해보면 재료가 어디서 옵니까? 농업, 수산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뭘 또 공부해야 될까요? 야, 옛날에는 식재료가 이런 데서 이렇게 생산돼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요즘 또 어떻게 어떻게 이게 바뀌었고 이런 것 좀 배워야겠죠. 또 식품 재료가 공장으로 가면 가공이 되는데 식당으로 오면 조리가 되죠. 근데 가공이나 조리 이런 걸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 중에 특히 화학을 알아야 돼요. 생물학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보다 많이 쓰이는 것은 화학입니다. 그럼 내가 문과 가서 저기 경영학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화학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대선 공약이 바로 고교 학점제라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가 뭐야? 자, 이건 이미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지난 정부에서 뭘 발표했냐? 2018년 고1 올라가는 얘네들부터 시작해서 문이과를 없애겠다. 이런 발표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영수하고 통합사역, 통합과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 같이 배우게 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 첫 번째 내용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과거부터 예로부터 문이과 나누는 게 몇 학년 때부터입니까? 고2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고2, 고3이 중요한 건데 그 고2, 고3 때 문이과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서구 선진국은 이미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뭘 어떻게 했길래 문이과 없어진다는 거야? 개인별로 수강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고른 과목하고 제가 고른 과목하고 걔가 고른 과목이 다 과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이렇게 쌓여요. 그럼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상당히 서로 이수한 과목 조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이과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말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미나 유럽 지역은 이미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문과로 분류되는 경영학과에 진학하고자 하지만 화학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화학원, 화학투 이런 걸 배울 수 있고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대학에 내는 자기소개에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걸 썼다 그러면 당연히 입학사정관이 예쁘게 보겠죠. 또 예를 들어 대학 가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 가서 전공이나 교양 과목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경험이 한 번 있는데 대학 다닐 때 남의 학과 전공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적표 어떻게 나오냐? 제 성적표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전공도 교양도 아닌 일반 선택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보면 이공계열 학생들이 대개 이제 일반화학이라는 걸 1학년 때 배우거든요. 뭐 그걸 배우고 그리고 2학년 때 화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생화학이나 일반 이제 유기화학 이런 걸 배우는데 화학과 학생들만큼 다 배울 필요는 사실 없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걸 부분적으로 배워놓으면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식의 이력을 꾸준히 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활동해온 학생이 만약에 나중에 사회로 진출해서 외식업계나 식품업계에 도전하면 당연히 유리해지죠. 왜?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채용 형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아이가 좋아하거나 끌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적성과 무관한 거에서 자기 주제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더 힘들 테니까. 그래서 문과는 전 세계적 추세가 대학에서의 전공 자체만으로 이 뭐랄까 경쟁력 또는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기 주제, 자기 관심 있는 분야 또는 그 배후에 있는 산업 이런 걸 의식한 어떤 배움과 그리고 이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남들이 잘 안 하는 희소한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중국어 전공자는 희소했습니다. 이후에 잘 나갔죠. 중국이 뜨고 한국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면서 근데 지금 중국어 전공자는 지금도 계속 필요하긴 하지만 희소한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뭐 중국에 유학 가 있는 학생만 해도 수만 명이나 되니까. 근데 그 다음 생각해 보면 중국 다음은 어느 나라일까요? 옛날에 중국에 공장 세웠던 우리나라 회사들 요즘 어디 세우고 있습니까?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더운 데에 있는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베트남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베트남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1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9천 몇백만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정치와 치안이 모두 안정된 아주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하게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럼 베트남어 다음을 혹시 또 생각해 본다면 무슨 언어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같은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어는 상당히 가까운 언어, 서로 방언 관계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국 외국어대에도 한 과에서 같이 배워요. 근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어 상당히 가까운 언어인데, 그래서 같이 배우는데, 이거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냐? 사용하는 인구가 무려 3억이 넘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는 나라예요. 그래서 문과 쪽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공 이외에 관심 분야가 있는 게 좋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희소한 능력을 좀 염두에 두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장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자효녀의 기준이 굉장히 바뀌었다. 요즘 시대엔 누가 효자효녀냐? 하고 싶은 게 있는 애가 효자효녀다. 엄마, 나는 뭐 이공계라고 가서 뭐 전공해서 뭐 열심히 배울래요. 그 걔가 효자효녀입니다. 엄마, 난 문과로 가서 뭘 전공하겠지만 전공은 전공대로, 근데 어떤 분야에 어떤 주제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서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배움과 경력을 가져보고자 한다. 그러면 걔가 또 효자효녀입니다. 효자효녀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거시적인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 기준도 옛날하고 좀 바뀐 게, 달라진 게, 일단 경력직 채용이 는다든지 또는 인턴 채용이 는다. 인턴을 통한 채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에 한 과장쯤 돼 있는데 인턴이 10명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중에서 5명 뽑아야 돼. 그럼 몇 달 뒤에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제일 잘생긴 사람? 아니면 제일 간판 좋은 사람? 제일 그 일 잘하는 사람 뽑을 겁니다. 그럼 하나 더 본다면 뭘 보겠냐? 태도를 볼 겁니다. 업무 능력과 태도를 보겠죠. 그 태도가 제일 우수한 사람은 아마 집에서 같이 엄마랑 같이 설거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애가 잘 돼가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설거지를 시켜야 돼요. 저건 내 일이 아닌데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과 우리 부서의 일이니까 당연히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연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안 그런 척 연기한다? 하루 이틀이면 연기할 수 있는데요. 그 기업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여러 달 하다 보면 그냥 맨 밑바닥에 다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추천서나 동료 평가가 중요해진다. 여러분, 저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다니던 회사를 막판에 때려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무슨 종이를 하나 꺼내들어요. 그런데 이 종이에 뭐라고 쓰였냐? 이게 바로 이 주인공이 예전 회사에서 모셨던 그 희한한, 그 영화 속에서 메릴 스트립이 연기했었죠. 주인공은 앤 해서웨이였습니다. 근데 이 메릴 스트립이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입사가 됩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경력직 채용 면접입니다. 경력직 채용 면접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경력직 채용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지금 뽑을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5년 동안 같이 일해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거 능가할 자료가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죠. 요즘 우리나라 헤드헌터들이 이런 자료 점점 더 많이 모읍니다. 또 예를 들어서 면접은 지금도 보죠. 면접은 지금도 이제 뭐 20-30분짜리 보는데, 이렇게 짧게 보는, 한 번 보는 면접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미용실에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도움 많이 받습니다. 무슨 요즘 면접 대비 사교육도 많고요. 근데 면접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 번 보는 다면 면접을 보면 맨 밑바닥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면접을 여러 번 보는 게 전 세계적 유행인데,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인터넷 기업이 어디냐면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면접을 몇 번 보느냐? 최소한 5번 봅니다. 이 회사 규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IT 업계 사장들을 몇 명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요즘 면접 몇 번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3번 본다, 4번 본다, 5번 본다 이러고 앉아 있고, 이게 다른 업종으로 확산이 되는 게, 하나은행이 요즘 면접을 몇 번 보냐면 6번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은 의도라기보다는 사실 워낙 포장을 이제 막 하고 있으니까 포장지를 벗겨서 이제 좀 속내를 들여다보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먼 미래의 변화가 아니고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이건 좀 알파고 때문에 뭐가 변한다더라,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된다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게중심이 점점 이쪽으로
뭐 제가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간다는 게 사실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탈스펙, 탈학벌, 학벌과 스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요즘 이제 많이 익숙해진 단어인 양극화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도대체 있느냐? 자,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 수는 지난 30여 년간 별로 늘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이 계속 고용이 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비율이 지금 2대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평균 임금, 여러분 응팔 보셨습니까? 제가 88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80년대에는 90이 넘어요. 즉 옛날에는 대기업 임금이 100이면 중소기업 임금이 90이 넘는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별로 안 난 거예요. 옛날에는. 70년대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이후에 계속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 60몇 %밖에 안 되고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더 낮습니다. 자, 이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 9,400만 원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게 정규 노동만은 아니에요. 되게 이제 잔업도 꽤 많고 이제 야근도 하고 뭐 이런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연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차 하청업체로 가면 갑자기 5,700만 원이 되고 2차 하청업체로 가면 3,400, 3차가 되면 2,300.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청업체하고 3차 하청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야, 근데 선진국은 이렇게 차이 안 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납니다. 나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거론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보다 갑질하기 어렵습니다. 갑질 잘못하면 원청업체가 거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금제 뭐 이런 게 있어서 1억의 손해를 입혔어요. 하청업체 뭐 단가 후려치기도 하고 뭐 기술을 빼돌기도 해서 예를 들어 1억의 손해를 입혔다. 근데 법원 판결 나온 걸 보니까 100억을 배상해라. 뭐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처음부터 도덕적이어서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 이 처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갑질을 한다는 게 우리들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에요. 일단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이건 노동 쪽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하고 좀 특히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유럽 국가들이 많이 다른 게, 우리는 A 회사 노동자는 A 경영진하고 임금 협상을 하고 B 회사 노동자는 B 경영진하고 협상하고 당연히 이렇다고 생각하죠. 근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자동차 업계 전체 퉁치고 같이 협상을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통째로 같이 협상해요. 이걸 산별교섭이라고 합니다. 산별교섭. 기업별로 하지 않고 산업별로 한다. 우리나라도 산별 노조라는 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리 힘을 못 씁니다. 교섭은 따로따로 하거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통째로 같이 협상을 하면서 임금 교섭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제일 이제 이 원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미 월급 많이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 1%만 올려줘. 노조 대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하청업체 지금 임금 너무 열악하잖아. 막 10%씩 팍팍 올려. 노조 대표가 이렇게 나가서 협상을 해. 그러면 원청업체는 사실 상당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더 올릴 여지도 있는데 1%만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해 내지 양보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청업체는 사실 교섭 능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째로 같이 협상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막 10%씩 올려라 이래 주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덕을 보는 거죠. 아주 특이한 제도죠. 이게 어디서 유래한 거냐? 이게 이제 유럽의 계급의식의 산물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양극화에 대응책의 최고의 스펙이냐? 양극화 두려우니까 최고의 스펙을 따서 저쪽 끝으로 가보자. 이게 오히려 정규직 노동시장은 탈스펙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방식으로 일부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 성공이 가능한 이 비율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활인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다.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이 탈스펙, 스펙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해진다더라. 그럼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삶의 길을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또 시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라 꼴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야 우리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아지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표도 하고 뭐 다른 활동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 청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애들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몇 년 지나면 청년으로 돼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그런 성인으로서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회 청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겪는 문제가 사실 몇 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 문제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용불안 문제라든지 각종 청년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봐도 상당히 좀 심한 편이거든요. 과거보다 많이 악화됐고 OECD 비슷한 나라들보다 상당히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헬조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제가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시하는 학벌, 스펙 이게 중요성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중요성이 점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왜 그러냐? 전체적인 어떤 경제 구조와 그리고 노무 구조의 어떤 변화, 채용 방식의 변화 이런 것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나 이걸 설명을 드렸고 아울러서 이 양극화라고 하는 최근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이 단어 이것이 도대체 이 서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원에서 서로 달리 각기 다른 차원에서 이해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 얘기하면서 노동시장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약간 기만적일 수 있다고 봐요. 진로 얘기하면서 자꾸 꿈을 가져라 뭐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알잖아요. 사실 대부분 애들은 꿈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냉정히 봐서 저도 냉정히 봐서 20대 중반까지 꿈을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봐요. 사실 이 상황에서 결국 밀려서라도 어쨌든 성인이 될 거고 또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텐데 거기서 객관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 아이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